면역계를 1주차, 2주차 하고 그다음에 이장 세포와 미세염증을 3주차, 4주차, 호르몬을 또 5주차, 6주차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여기 바이러스를 이기는 몸 1장, 2장, 3장 요거만 가지고도 실내사케 하시는 분 이 책을 가지고 만나서 요약된 걸 가지고 6번의 만남을 이렇게 가지시는 것도 한 가지 건강 미팅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혈당 지수가 높으면 염증 반응도 올라간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면역계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만들기 쉬운 음식들이 있어요. 지난 1주차에 이제 글루텐이라는 거,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빵 만들 때 왜 식감을 좋게 하고 빵이 이렇게 부풀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빵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소화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이제 꽤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또는 북미에서는 요즘 그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글루텐 프리 빵도 이제 표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이제 장 기능에 장 기능이 좀 나쁘다고 하면 이게 이 글루텐을 소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조각이 남아 있으면 이제 그 상태에서 장이 나쁘면 이제 이거를 우리 면역계가 외부 적이라고 오인해가지고 이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하고 또 마찬가지로 면역계를 자극해서 염증을 굉장히 일으키기 쉬운 단백질, 그게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우유 가지고 이제 치즈를 만들어낼 때에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제 응고되는 형태가 치즈가 되는 거고 그 치즈 안에 있는 대부분의 거의 단백질이 카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우리 두부 같은 것도 만들면 그 견고한 거 있고 또 간수 같은 거 이제 액체 형태 있잖아요. 이제 우유를 치즈로 만들 때 그렇게 액체형으로 이게 간수처럼 뜨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유청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농축해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농축 유청 단백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유제품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것도 면역계를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기 굉장히 쉬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기가 카제인이나 글루텐이나 이거에 민감하고 장애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수 있고 사람들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걸 끊어보는 게 여기 책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끊어보고 다시 유제품을 먹어보거나 또는 밀가루를 한 달 끊어보고 밀가루 음식을 먹어봤을 때 내 몸 그 전 상태하고 그 이후를 비교해 보시면 자기 몸 상태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글루텐하고 카제인에 대해서 내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면역 기능과 그 염증 증가하고 굉장히 관계되는 게 바로 이제 설탕이에요. 이제 설탕이 들어있는 걸 음식을 먹게 되면 일단 장 운동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왜 우리가 이런 비유하잖아요. 장이 보면 그 육모가 있잖아요. 그 육모가 이제 굉장히 찰랑찰랑하게 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그 점액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런 비유를 하시면 될까? 우리 머리카락이 되게 바람에 불과하면은 이게 그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이 있죠. 그게 이제 장의 육모가 굉장히 찰랑찰랑 이렇게 장이 운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설탕이 있고 설탕 음식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육모 있는데 이제 장 육모들이 좀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머리도 왜 그 뭐죠 기름기 있으면 머리가 이제 떡 들러붙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의 운동이 그만큼 원활하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탕 때문에 유해균들이 증가돼서 장내 세균총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유해균이 증가되면 또 장내 독소가 증가되고 또 장 점막이 손상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단백질이나 이런 음식들이 그 조각들이 또 체내로 침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장 건강이나 면역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퀴즈 그냥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는 4대 주범이 있는데 텔로미어라는 책의 54에서 58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대표적인 노화를 일으키는 어, 네 가지 주범이 있는데 여기 두 개를 제가 적어놔서 염증하고 비정상 메틸화라는 거 요거 네 가지가 있는데 1번하고 3번 노화를 일으키는 4대 주범이 뭘까요? 노화를 일으키는 4대 주범 산화. 우리가 산화 때문에 항산화제도 먹고 하잖아. 그죠? 피부도 자외선에 산화되는 거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산화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게 당화 반응이라는 거예요. 노화를 일으키는 4대 주범이 있는데 이 4대 주범 중에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는 당화 반응을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에 36페이지에 책을 읽으신 분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거 이거 꼭 피해야 된다라는 거 말이 있잖아요. 여기 영문 이니셜로 보면 AGE 해서 복수 S 이렇게 돼 있잖아요. AG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화 산물 최종 당화 산물이 이제 노화의 주범 중에 대표적인 주범인데 당화된다라는 말은 이 포도당이 단백질이나 지방하고 결합이 돼서 변형된 물질을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뇌에 쌓이게 되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췌장에 쌓이게 되면 당뇨를 일으키는 거고 신장에 또 쌓이게 되면 신장병의 원인이 되는 거하고 최종 당화 산물이 지금 알려진 건 한 100여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화 혈색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뇨 검사 하시면 혈당 검사도 있고 또 당화 혈색소도 수치 건강검진 하면 이렇게 나오죠. 포도당하고 단백질하고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거 그걸 당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최종 산물이 생기는 게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건데 이게 원래 단백질이 있었는데 여기에 당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피부에도 전부 다 우리 조직이 거의 대부분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당하고 결합돼 가지고 또는 지방이 당하고 결합돼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경화, 뭐 당뇨합병증, 치매,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게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으로 예로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는 그러면 이름 그대로 이거는 혈색소가 당화되었다는 말이죠. 혈색소가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하고 그 혈액 속에 포도당하고 점차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면 점점 이제 당화 혈색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혈당은 지금 현재의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화 혈색소는 이 적혈구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포도당하고 만나가지고 당화가 되니까 점점 이제 당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 수치를 재면 적혈구가 생존 기간 약 120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지금 당장의 혈당이 어느 정도 높고 낮은 게 아니라 2, 3개월 동안의 혈당의 그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어떤 지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화 혈색소 수치가 5.6 이하가 되면 보통 이제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6.5 이상이 되면 당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복 혈당이나 또는 당부화 검사 이제 그 검사하면서 그 주는 액을 먹고 2시간 있다가 혈당을 재는 거죠. 그러면 공복에서 보통 우리가 8시간 공복 당뇨 건강검진 할 때 이제 공복에 8시간 지나서 혈당 검사를 해서 100 이하면 정상이라고 보고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가장 최근에 그
그 혈액 속에 포도당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이 혈당으로 체크를 하지만 최근 한 2,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내가 혈액에 혈당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를 당화 혈색소 수치를 보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6 이하가 되면 이제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체로 이 한 수치가 혈당이 한 30씩 정도 는다고 보시면 돼요. 당화 혈색소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커지게 되면 숫자가 그래서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 되면 이제 당뇨로 그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당화 산물을 줄이는 게 평상시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과 이제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줄여야 되는데요. 이 최종 당화 산물이 또 어떤 데 많이 생기냐면 고열로 굽거나 튀기는 음식에 이 최종 당화 산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튀긴 음식도 줄여야 됩니다. 여기 책에 나오는 37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보면 감자칩이나 군고구마, 프라이드 치킨, 구운 고기 등 이런 것들이 당화 산물을 많이 만들어 생성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양을 보면 똑같은 닭을 가지고 만든 요리인데 닭백숙이 Ag 기준으로 이제 가정에서 1 정도라고 보면 닭꼬치에는 최종 당화 산물이 6배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튀김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음식을 조리할 때하고 그냥 물에 삶거나 쪄서 먹는 음식이 당화 산물을 적게 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쪄서 찌거나 삶아서 먹는 게 굽거나 튀겨서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거, 그거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지방을 많이 먹는 것도 염증 반응 올라가는 거에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버터 같은 경우도 뭐 풀 먹여가지고 키운 소 우유에서 버터 만든 거면은 건강한 버터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옥수수 같은 곡물 사료로 키운 소에서 이제 우유를 그 소 우유에서 버터를 만들기 때문에 거의 나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신에 좋은 지방은 등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천연 소염제, 그러니까 천연 항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을 내가 줄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싶다, 조절하고 싶다 하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양소 해서 37페이지에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을 억제하고 항염 물질을 이제 활성화시켜줘서 염증 물질을 관리하는 오메가3가 중요한 영양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이 결핍이 되면 자가면역 질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받으면 되냐면 햇빛이 굉장히 좋은 날 팔다리를 다 노출해 가지고 매일 15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외선 크림도 바르고 일조량 이런 것들 생각해 보고 바깥에 생활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정도 햇빛 노출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D는 혈액 검사로도 가능해요. 근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비타민 D 검사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할 때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알고 싶어요. 검사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혈액을 이제 그 혈액 검사할 때 피 뽑는 양이 조금 더 많이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수치가 나오는데 30 이상이 이제 그 정상 범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치가 16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의 그 혈액 검사한 결과를 봤는데 혈액 검사 결과가 30 이상인 분들을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대부분 10대예요. 10대. 비타민 D를 좀 섭취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 20대에 좀 나오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이
그 비타민 D의 1000IU에서 2000IU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증 반응 부분, 자가면역 질환, 면역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1000IU에서 2000IU 정도가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우리 비타민 D 있잖아요. 되게 한정이 1000IU예요. 비타민 D를 하루에 한 정이나 두 정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여름철에는 한 정 정도 드시고 햇빛이 좀 적은 겨울철, 가을 겨울철에는 두 정씩 이렇게 섭취하시는 게 좋. 그런데 만약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수치를 보신 다음에 확인을 하고 조금 고용량으로 4,000 IU 정도 섭취를 하시면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이거 한 달 정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그 수치가 좀 이제 상승되거든요. 상승되는 걸 보시고 정상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가고 해서 한 30, 40 정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평상시 섭취량 1000 IU에서 2000 IU 정도로 낮춰가지고 또 꾸준히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